여러분 혹시 아세요? 70세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강호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난 김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2세이신데 혼자서 등산도 다니시고 가끔 텃밭에서 밭일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신 거죠.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계란이랑 두부를 자주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몸에 충분해야 김 여사님처럼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단백질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노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놀라운 이유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해지려면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뭐든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얘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더 드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저희 옆집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계속 기력이 없으시고 감기에 너무 자주 결러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더니 저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주로 밥하고 채식 위주로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하고 근육량을 키워야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우선 두부찜이랑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백질을 늘려가시라고 얘기했어요. 한 3개월 후쯤에 다시 오셨는데 전에 검사할 때보다 근육량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계단도 전보다 힘들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육은 물론이고 면역세포,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뼈까지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고 또 천천히 회복돼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몇 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감소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근감소증이 뭐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팔다리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약해져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에도 있다는 거예요. 피를 돌게 해주는 심장도, 호흡하는 폐에도, 소화하는 장과 위에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 피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장기에 있는 근육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60대 후반이셨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바카스 병뚜껑 돌렸다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1년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이 생기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좋아야 음식을 먹고 근육으로 보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으로 보낼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도 생기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평소 식사하실 때 계란,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을 꼭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단백질만으로는 안 돼요. 둘 다 함께 해야 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반대로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안 늘어나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 3끼 단백질 반찬 하나씩은 꼭 드세요 라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에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70세 이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낙상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계단을 뛰어다녔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몇 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때 축적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8시간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다 쓰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되고 새로 만들어져요.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만 드셔도 하루가 달라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근육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 향상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감기에 유난히 잘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백혈구,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 얘기를 해볼게요. 동생은 60대 초반인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알부민이 뭐냐면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체할 때도 많아서 누룽지를 끓여서 먹거나 죽을 자주 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이니까 안심하라고요. 한 6개월 지나고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혈액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알부민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의무적으로 단백질 음식들 챙겨 먹었더니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특히 발효된 단백질이 좋아요. 요거트,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도와주거든요. 장이 좋아지니 몸에 좋은 영양분도 잘 흡수하게 될 테니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들도 콩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콩밥이 아닌 이상 자주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콩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두부, 콩나물, 콩비지 이런 것들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이면 됩니다. 콩이 첨가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도 빨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2, 3개월 후에는 확실히 감기 덜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진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관리 중이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이에요.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과 동물성처럼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나 됐어요. 정상이 200 이하거든요. 그분이 고기 완전히 끊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안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는 일절 안 드시는데 대신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사 때 드시는 밥 외에도 단 것을 좋아하셔서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드신다고요. 반찬은 어떤 걸 주로 드시냐고 했더니 염분이 많은 젓갈류들을 자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밥하고 단 것 줄이시고 대신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걸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반년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년 만에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진 거죠. 그분은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식사 때는 콩류의 음식을 곁들여 드셨다고 해요. 물론 약도 같이 드셨는데 약만으로 단기간에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웠으니 결과적으로는 음식에 도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힘이에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나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도 예방해줘요. 그리고 두유를 많이 드세요. 배지밀 같은 두유 요즘 마트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팩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꽁치, 연어 이런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이거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도 줄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이 생겨요. 그런데 매일 콩 한 그릇, 두부 한 모,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새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맛도 더 좋아져요.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이유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머리카락 숱이 없어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단백질의 비밀이 있답니다.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25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우울해하더군요. 저한테 늙으니까 별 수 없나 봐 라고 체념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와이프가 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한 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을 거의 안 먹고 선식 위주로 먹기만 하니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높은 음식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살 많이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이 왔는데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윤기가 나요. 특히 계란이 좋아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계란 흰자는 피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해요. 덤으로 견과류까지 챙겨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견과류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선 특히 연어 같은 것도 좋아요. 오메가3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 식단에서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이 들어서 외모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는 노력을 통해 늦출 수는 있어요.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칼슘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으론 절대 안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시멘트예요.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당연히 안 되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많이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먹는데 왜 뼈가 약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는 하루에 2컵씩 드시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했습니다. 그분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고 계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이 없으면 뼈에 붙지 않아요. 마치 풀 없이 종이를 붙이려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계란 몇 개 드시는 걸로 콜레스테롤에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선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거 자주 드시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유 대신 두유로 드시라고 했어요. 두유에는 칼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알려드렸죠. 6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골밀도가 5% 향상됐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뼈가 좋아진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이 칼슘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15%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절 위험도 상당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신 뒤에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특히 노년층은 한번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도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겨 드시면 9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이론만 알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씹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매일 단백질 음식을 챙기는 것도 수고스럽죠. 그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 단백질 보충제 정말 잘 나와요. 드신 분들 얘기로는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량도 실제로 늘어났고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단백질 보충제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에게 골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아요. 보충제는 보충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습관은 몇 끼 소량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하루치를 한 번에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버려지겠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작은 토막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돼요. 아침 거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습관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콩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거나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둘 다 틀렸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좋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고 소화가 힘들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좋아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부족하면 보충제로, 둘, 동물, 식물성을 골고루, 셋, 우유보다 두유, 이것만 꾸준히 지키고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녹화하느라 힘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70대시라면 8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80대시라면 90대에도 스스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단백질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삶의 황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혹시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또 병원에 갈 날이 왔네. 이러다 나도 혹시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뭘 할 엄두가 안 나.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어차피 늙으면 치매나 암 같은 큰 병은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특효약이나 기적의 치료법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완치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뇌세포도 자연스럽게 퇴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치매는 그저 뇌세포 퇴화 현상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병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병이 오지 않도록 막고 또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모든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우리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죠. 치매, 두려움 너머의 희망. 방금 들으신 인트로에서 저희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멀쩡했던 친구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걱정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한국처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4분 중 1분이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점점 퇴화하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까지 조금씩 변해가는 현상이에요. 마치 오래된 전등이 하나둘씩 깜빡이다가 결국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치매에 걸렸을 때 그의 부인 낸시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병 중에서 치매가 가장 알 수 없는 병이에요. 대통령으로서의 삶은 전혀 기억 못하고 어릴 적 고생했던 배우 시절만 또렷이 기억하던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 주변 의사 친구들도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기 공과 남의 공을 구분 못해서 아무도 같이 치료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작은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 증상까지 나타나죠. 밤에 집을 나가 길거리를 헤매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이지, 치매는 한 사람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잔인한 병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치매에 더 쉽게 걸릴까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친구가 없거나 늘 외로움 속에 사는 분들, 또 대인 관계가 어렵거나 독불장군처럼 혼자 지내는 분들이 모든 병에, 특히 치매에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같이 웃고 떠들고 뭔가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관계와 소통입니다. 흥미롭게도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 중에는 APOE4라는 나쁜 유전자가 있는 반면 APOE2라는 치매를 억제하는 좋은 유전자라고 해요. 이 둘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APOE4가 많거나 APOE2가 적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레곤 대학의 한 교수는 10년 전 자신이 APOE4 유전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0년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손자 손녀들과 보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놀랍도록 건강하죠.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낙담하기보다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에 가장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사 결과 바로 음악가들, 특히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목과 폐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여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우리 몸 모든 세포와 기관의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죠. 또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몸에 이로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나 옥시토신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줄어들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래를 하면 뇌의 12개 중추신경 중 10번째 신경인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위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소화까지 훨씬 잘 되게 해줍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이점이 있답니다. 삶 속에 노래가 있는 분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결국 만성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키거나 유전자를 나쁘게 변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만성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입안에는 약 500가지의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보다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 구강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죠.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예전부터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특별한 막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웬만한 약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그 균들이 코를 통해 뇌로 바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평소 우리 침 속에는 몸에 좋은 여러 효소가 있고 나쁜 균과 좋은 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늘고 위산이 역류해서 혓바닥이 하얗게 부식되는 경우도 많아 입이 마르기 쉽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건강이 나빠지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헹궈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로 입을 헹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구강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독한 구강 청정제는 오히려 좋은 균까지 죽일 수 있으니 맹물로 자주 헹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저희 채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암, 두려움 대신 지혜로운 동반. 치매만큼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름, 바로 암입니다. 한 집에 한 명은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흔한 병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암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암이라니. 이제 다 끝났네. 괜히 병원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암 역시 치매처럼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암세포가 끊임없이 변형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절망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암은 마냥 두려워만 할 병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병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그 지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에서 산이 너무 많이 나와 위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췌장감의 경우 췌장관으로 위산이 역류해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췌장은 위 바로 밑에 숨어 있어서 덩어리가 1침 이상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암세포 주변에 섬유질 벽을 쌓아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니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척추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찾지만 사실은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통증이 매우 심한 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책을 읽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먹는 것,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은 췌장 등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와 과도한 술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니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카레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암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유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카레를 먹기 힘들다면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삶은 달걀, 두부, 고구마 같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 부담스럽다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세요. 껍질에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볍게, 그리고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최고이고, 장이 튼튼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처럼 생선 위주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가짜 설탕은 어떨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끔 마시는 소량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든 지나칠 때 생깁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잘 먹고 마시지 못해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도 식욕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은 이제 감기처럼 만성 질환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병이죠. 암에 걸렸다고 해서 특별히 벌을 받았거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할 자신만의 방법,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암을 지혜롭게 다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Well dying,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치매와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이 모든 건강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 바로 well dying, 즉 건강하게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마치 먼 훗날의 일처럼 여기곤 하죠.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말기 환자들을 지켜본 의료진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남자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자 문제나 사업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여자 환자들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남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놓지 못했고요. 특히 돈 많은 재벌 중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억울해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니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 앞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학생은 죽기 직전까지도 얼굴에 늘 웃음을 띄었다고 합니다. 강한 믿음 덕분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자녀의 꿈을 부모님이 대신 이루어주고자 몽골에 병원을 세워 돕는 모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합니다. 몸 전체에 기운이 없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면 육체는 야위어 보기에도 안쓰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지 못해 더욱 기운이 없고 잠도 깊이 잘 수 없게 되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감 중에서 청력은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환자분들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임종 앞에서 통곡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에 슬퍼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채워갈지가 중요하죠. 100세, 120세를 살아도 치매로 멍하니 지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죽기 전 장례식, 즉 데스 페스티벌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대신 살아생전 죽기 직전에 가장 큰 잔치를 여는 거죠.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을 불러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듣고 싶었던 추억 이야기를 나누고 유언을 남기고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성대한 파티를 하고 한 달 뒤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보다 고인이 남긴 사랑과 추억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웰다잉은 곧 웰빙, 즉 잘 사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를 더하다. 오늘 우리는 삶의 황홍이 마주하게 되는 건강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치매와 암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잘 죽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의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리고 평온한 마무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매 순간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며 내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처럼 단순하고 꾸준한 노력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색깔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힘을 쓸 때 필요한 근육량이 1년에 8%씩 줄어든다는 걸 아세요? 8%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산술적으로 보면 10년이면 거의 80% 가까이 근육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른 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중에 근육이 없어서 뼈 가죽만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근육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80대 되신 분들이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시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준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계란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계란만 많이 먹으면 될 거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계란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이겁니다. 계란도 좋지만 계란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좋은 식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백질 보충 식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해지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젊은이와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계란 하나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이 흡수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는데 70대가 되면 50%도 채 흡수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반 이상이 그냥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위산이 부족해져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게 쪼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땐 장벽이 팔팔했는데 나이 들면서 여기도 약해지는 거죠.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8세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몸무게가 43kg이었어요. 키가 158cm인데 43kg이면 정말 말라깽이셨거든요. 그분은 삶은 계란을 준비해서 자주 드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더니 아침, 점심은 소식하시고 저녁을 배부르게 드신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은 소식도 좋지만 건강하게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도 30g 이상은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20g만 넘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 안 되고 그냥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겠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드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권장량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실제로는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됐는데 70세가 넘으면 1.2g은 드셔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계란으로 치면 12개나 됩니다. 12계란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식사 중에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는지 아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리고 많이 접하는 계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계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6g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kg 체중이신 분은 하루에 72g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계란 12개를 드셔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란은 3개 이상 먹기 힘들잖아요. 매일 계란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지겠죠, 당연히.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 드세요라고 하면요. 계란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계란을 드세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면 계란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계란을 많이 자주 먹으니까 지겨워지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계란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른자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계란만 드시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해요. 계란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늘 똑같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콩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밥하고 된장찌개를 함께 드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콩류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힘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보충한다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맛도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식사라는 게 단순히 영양소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식사마저 단조로우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할 계란보다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식품들이 있거든요. 다음 알려드릴 식품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건강한 단백질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계란보다 훨씬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 말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들, 황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해장국이나 황태찌개 생각하시죠? 그런데 황태가 이렇게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아셨나요? 황태 100g에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계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가끔 더부룩하시잖아요? 그런데 황태는 그런 게 없어요. 속이 편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메티오닌이 뭐냐면 간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숙취 해소에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황태 우린 국물도 맛있고 좋지만 정작 단백질은 건더기에 들어있거든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서 찢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국으로, 점심에는 무침으로, 저녁에는 찌개로 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황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두부입니다. 아, 두부야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두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동물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정말 빨라요. 콩을 그냥 드시면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부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부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아세요? 순두부, 연두부, 모두부가 다 달라요.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모두부가 가장 높아요. 순두부가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긴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려면 단단한 모두부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모두부 반 모를 하루에 2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된장찌개에 넣어서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0% 정도는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두부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서 김치와 함께 드시면 김치의 비타민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된장이나 간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황태하고 두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단백질 걱정은 상당 부분 해결돼요. 그런데 아직 더 좋은 식품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콩이에요. 병아리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부족한데 병아리콩은 정말 완벽해요. 그리고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g당 17g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 이상을 병아리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병아리콩이 정말 도움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병아리콩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B6가 많은데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는 셈이죠. 제가 병아리콩을 추천하면 병아리콩? 그게 뭐예요? 하시더니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한 달 정도 드셨더니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변비도 없어지고 힘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아리콩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리 물에 불려놨다가 밥할 때 함께 넣으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린 식품은 여러분들도 의외라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백질 식품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들깨의 단백질 함량이 20%가 넘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육류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들깨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EPA, DHA로 변환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들깨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아프시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들깨에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를 만들어서 나물에 묻혀 드시거나 들깨에 우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드셔도 돼요. 하루에 한 2스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깨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아까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계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거든요.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이에요.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다른 어떤 식품도 이 정도 흡수율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란을 단백질의 기준, 즉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류신이 근육 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계란을 제대로 드시려면 반숙으로 드세요.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반숙 계란이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2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식품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봤으니 흡수율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수 방해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위산 부족이에요.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데 나이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덩어리째로 장으로 내려가거든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좋은 음식들 먹었는데 흡수도 안 되고 나가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할 때 신음식을 곁들여 드세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이 좋아요. 여름에는 오이 냉국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미리 소화를 도와줘요. 그리고 또 다른 방해 요인이 근육 전환 능력 저하예요. 이게 뭐냐면 흡수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바로 근육으로 변환됐는데 나이 들면서 이 과정이 느려져요.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인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특히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말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때를 놓쳐서 저녁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선 정작 저녁에 식사량이 많아지는 경우에요.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g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 드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돼요. 근육으로는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사 조합이에요.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필요해요.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발효식품도 정말 중요해요.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가 잘 돼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이거예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이 한 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단백질 분산 섭취예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거죠.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각각 15에서 20g씩 나누어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5에서 10g씩 더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0에서 80g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오전 10시에 요구르트 하나, 점심 12시에 생선이나 두부 반모, 오후 3시에 견과류 한 줌, 저녁 6시에 황태찌개나 콩류, 밤 9시에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렇게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근육 합성이라는 건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잠깐만 활발해지고 나머지 시간은 근육이 오히려 분해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공급해줘야 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머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3개월 동안 해보셨더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좋은 방법을 드릴게요.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산책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도 좋아져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 높아져요.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볼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거예요. 국물도 좋지만 건더기를 꼭 드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해보세요. 모두부 반 모를 사다 놓고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단백질을 챙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병가리콩이나 들가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하세요. 병가리콩은 밥할 때 넣어서 드시고 들깨는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주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2개 정도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저녁에 황태국, 점심에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넣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황태국 끓이기 귀찮으시면 계란 하나라도 드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혹시 변화가 안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이에요.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셔서 황태 한 줄,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하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오생입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뇨 방법만 알면 제대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제대로 졸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심장질환 발생 위험률이 무려 40%나 줄어들고 콩팥 질환 발생률도 33%나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당뇨 환자 100명 중에 20명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12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차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뇨 치료 과정에서 소화불량도 좋아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뇨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진짜 당뇨 졸업 비법을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든지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증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뇨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미세혈관 합병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는 혈관들이 있죠. 이 가는 혈관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가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 첫 번째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환자분들이 진료 받으러 와서 발끝에 느낌이 없고 남의 발 같다고 하세요.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망막병증이에요. 당뇨 걸리면 눈이 먼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해요. 눈의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좀 침침하다가 나중에는 실명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증입니다. 바로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사실은 신장이 안 좋았던 건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나중에 투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세혈관 합병증이 계속되면 정말 무서운 대혈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혈관 합병증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이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무섭죠? 그럼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어떻게 미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병원에서 당뇨 검사할 때 꼭 하는 검사가 세 가지 있어요.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슐린이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 인슐린이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검사가 인슐린 저항성과 C펩타이드 검사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혈당이 높은데 인슐린도 높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C펩타이드 검사는요. 이건 췌장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합병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는 걸 진행해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톱 밑에 미세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이거를 통해서 미세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세 가지 당뇨 검사는 자주 받으시면 정작 중요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검사인데도 말이죠.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눈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성 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뇨 진단받고 5년 동안 눈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져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망막출혈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당뇨약 먹는 귀찮음보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합병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당뇨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으시죠? 당뇨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가늠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 계신가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요?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삼다일소라고 해요. 뭐냐면 많아지는 세 가지와 적어지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는다를 삼다. 그런데 오히려 체중이 줄어든다, 이걸 일소라고 해서 삼다일소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당뇨예요. 하루에 소변을 10번 이상 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밤에 2-3번 이상 깨서 화장실 간다면 더욱 그래요. 그 다음이에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다 중 마지막 다식입니다. 다식은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거고요. 반대로 일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체중 감소가 있어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5초 주먹법이라는 건데요. 지금 따라 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5초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펴보세요. 어떤가요? 3초 안에 손가락 끝이 원래 색깔로 돌아왔나요? 만약 3초가 넘어도 하얗게 있다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당뇨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있으시면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당뇨에 근본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폭식하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인 당뇨의 특징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에 비해서 크기가 12%나 작다는 걸요. 그리고 기능은 무려 31.5%나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보다 당뇨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악화되기도 쉬워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이 뚱뚱하지 않은 마른 당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별로 안 쪘는데도 당뇨에 걸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췌장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마른 당뇨가 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당뇨 위험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비만도 아니고 말랐는데 건강한 거지. 내가 설마 당뇨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서양식 치료법보다는 우리 체질에 맞는 치료법이 더욱 필요한 거죠. 이제 당뇨 유형별 맞춤 치료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영상 잠깐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도 이제부터 당뇨 졸업이라고 남겨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유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해요. 먼저 2형 당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인 당뇨예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간, 심장, 소화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간이 왜 중요하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일을 하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이 1형이나 1.5형 당뇨예요. 이런 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고요. 특히 1형, 1.5형 당뇨 환자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예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돼요. 현미,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꾸준히 드셔야 하고 간식은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췌장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등을 펴고 앉아서 흉추 7번, 8번 부위를 마사지 볼로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이 부위가 바로 췌장과 연결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어깨를 쭉 펴고 등을 곧게 세워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환기차예요. 환기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환기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대략 20, 30g 정도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러면 물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와요. 이걸 하루에 2-3잔씩 드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환기는 몸이 너무 뜨거운 분들, 감기나 병에 걸려 고열이 있거나 염증이 심한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도 드시지 마세요. 환기의 효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면역력도 높여주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약재가 바로 환기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환기차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에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마신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건강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한 번쯤 상의를 하신 뒤에 드시길 권장드려요. 이렇게 집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요추 마사지, 환기차로 당뇨 졸업을 위한 키트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뇨 극복과 졸업을 위해서는 우리 식탁의 음식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운동하셔야 한다고요. 자, 이제 당뇨 극복을 위한 운동과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가면 자주 뭐라고 하시나요? 당뇨병 완화를 위해 운동을 꼭 하세요. 이러죠.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 알려주죠. 저한테도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봐요.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요. 먼저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맨발 걷기예요. 왜 맨발이냐고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는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점성이 높아서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 점성이 낮아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예방에도 정말 좋겠죠. 하루에 30분 정도 감각을 제대로 느끼려면 잔디밭이나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걷는 게 좋은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하판 하나 사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발끝치기 운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로 치켜드는 거예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이 운동이 하체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발끝치기를 20분 이상 꾸준히 하시면 하체 근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운동법 외에도 중요한 게 상황에 맞는 운동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밥 먹고 30분 후에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요. 반대로 장기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하시고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당뇨 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밥을 너무 미워해요. 그런데 잠깐, 우리나라 쌀 섭취량은 줄어드는데 당뇨 환자는 왜 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쌀 50%에 잡곡 50%를 섞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현미, 보리, 콩, 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당연하게도 덜 달고 덜 짜고 덜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한식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전통 한식은 사실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야채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먹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위 속으로 들어간 야채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런데 식단 관리라는 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정제 탄수화물인 면, 빵, 떡, 그리고 당기 많은 음료수를 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진짜 피하셔야 해요.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물 대신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 끊어도 혈당이 많이 좋아져요. 간식도 문제예요.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한번 먹으면 혈당이 하루 종일 불안정해져요. 대신에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 같은 걸로 간식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정말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단계 검사부터 시작하세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 C펩타이드 검사,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 이 세 가지로 내 당뇨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 꼭 받으시고요. 2단계는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맨발 걷기 하루 30분, 발끝치기 운동 20분씩 해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으로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고요. 환기차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3단계는 나쁜 습관 끊기예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 탄수화물, 당분 많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나가세요. 한 번에 다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하나씩 끊어가시면 돼요. 4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뇨 졸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혈당이 잘 안 떨어져도 약간씩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믿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확실한 변화가 와요. 실제로 제가 봤던 한 환자분은 처음에 당화혈색소가 9.5%였어요. 정상이 5.7% 미만인데 거의 2배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더니 6개월 만에 7.2%로 떨어졌어요. 1년 후에는 5.8%까지 떨어져서 거의 정상 수준이 됐어요. 이분이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물론 약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드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뇨는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병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거꾸로 식사법만이라도 해보시고 내일부터는 발끝치기 운동도 추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전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해드릴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주변 지인들과 나누어야 제맛입니다. 공유하기로 카카오톡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극복 스토리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뇨 졸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시죠.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하는 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당뇨에서 자유로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